박빙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준혁의 막말. 이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소개드렸는데 박정희, 고종부터 해서 이대생, 성상나 뭐 이런 말도 이런 그 막말, 그다음에 양문석, 공영훈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막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그 조만간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판세는 아마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저 사계 기관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바뀌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연구원에서 저 조사 관련해서 홍석준 부실장이죠.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우세 지역이 몇 개냐 이러니까 우세 지역 얘기는 안 했는데 82개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전에 한 2주 전에 82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82개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만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 판세로 110개가 우세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박빙이 49에서 50개 정도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10개에서 50개다 하면 160개입니다. 그 나머지가 그러면 90에서 94개 정도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계산으로는 우세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정도 계산이 나오면 만약 이 박빙에서 한 절반 조금만 넘게 가져오면 그러니까 한 만약에 30개를 가져올 수 있으면 아까 100 몇 개, 94개, 94개에서 그럼 30개만 가져오면 124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지난번에 19석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19석. 만약 20석 가져온다면 뭐 140. 거기서 좀 더 박빙 지역에서 좀 더 플러스하면 과반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140 플러스 알파. 그렇죠. 썸네일에 했지 않습니까? 140 플러스 알파.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계산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계산을 역을 하면 이렇게 이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자기들 주장을 그대로 하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보통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이제 자체 분석을 내놓는데 지금 민주당의 계산을 이렇게 거꾸로 대입하면은 이렇게 142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우세 지역구가 그 1, 2주 전에는 82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졌다. 그럼 한 90개 잡자고요. 90개 잡고 그 다음에 이 박빙 지역이 55곳. 이것은 뭐 민주당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55곳. 그럼 55곳에서 우리가 한 30대 25 한다고 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30 거기다가 비례 20 하면 딱 140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가 되는 게 이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격전지, 박빙 지역. 박빙 지역은 지역이 나오죠. 지역이 거기 있죠. 서울이 15개, 인천, 경기 11개, 부울경 13개, 충청권 13개, 강원 3개.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자, 서울이 15개가 박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의 우세 지역을 뺀 겁니다. 그렇죠. 강남, 송파, 강남 서초. 이쪽에서 이건 우세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빼고 15개죠. 그런데 그때 4년 전에 이 강남 벨트 빼고 당선된 유일한 곳이 용산 하나예요. 용산 하나죠. 용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41대 8로 졌죠. 용산 하나만 강남 벨트 빼고 이겼는데 지금은 박빙 지역이 15개라는 거예요. 우세 지역은 이제 빠진 거죠. 그럼 15개 중에서 절반만 해도 7, 8석이 되니까. 절반만 해도 뭐 15개 되는 거죠. 서울.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이제 판처를 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이런 데는 이기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때는 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권에서 확실히 선기를 잡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다 하면은 이 15개 중에서 기존에 그때 8개 외에 플러스 뭐 한 7, 10개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천 경기가 지금 11개를 박빙으로 잡는데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인천 경기에서 전부 다 얻었던 게 경기가 7. 인천이 셋. 인천이 하나입니다. 인천이 윤상현 그 무소속까지 해서 둘인데. 둘이었다고. 근데 윤상현 무소속 빼면 하나니까는 인천 경기에서 그때 8개 했어요. 8개 했는데 지금은 우세 지역 빼고
오세훈 빼고 박빙이 11개라는 11개니까. 예, 그러면은 그만큼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고, 부울경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13개인데. 불경은 지금 13개 이렇게 경합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예.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 지금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권도 13개 경합을 한다면 이거 상당한 선전을 하는 것이, 선전한 거죠. 그때 대전에서 0대8, 8대0. 예, 0대8로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전하고 있고, 강원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면은, 여기서 이 접전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55곳이라고 잡았는데, 여기서 이 55 중에서 한 30개만 하면은, 충분히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140 플러스 알파. 근데 이거는, D-6일, 현재 전황이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의료 대란 같은 것이 정리가 되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 조사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박빙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박빙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열세에서 박빙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치고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그냥 진짜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나왔어요. MBS 조사는 그동안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 잘 안 나오는 조사입니다. 이런 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쫙 보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조사가 가끔씩 몇 개씩 있고, 대체로는 국민의힘에 아주 불리하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MBS 전국 지표조사도 그동안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는 조사예요. 이게 네 군데 여론조사 회사가 같이 해서 2주에 한 번씩 조사 발표를 하는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오늘 MBS 조사를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2자릿수로 벌렸음을 지목을 했다. 2자릿수로 벌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 지역 우리 당 지지율이 올랐고, 인천, 경기도 좀 역전됐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거나 숨은 의사가 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사이 보수든지 앵그리 보수든지 앵그리 우파, 환한 우파가 다시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동안에 화가 나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말을 하자면 예. 국민의힘에 화가 나고 또 대통령에게 화가 났던 예. 그래서 숨어 있던 보수 유권자들이 예.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다시 그 보수 그렇죠. 유권자들이 의사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예. 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지표가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모든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어느 정당 투표할 것인가 했을 때 국민의힘이 플러스 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주 사이에요. 예, 플러스 7%가 포인트가 올라갔고, 또 정당 지지도도 지금 국민의힘이 플러스 5%포인트 올라가서 39%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자릿수 격차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29%거든요. 예, 10%고 여기다가 조국혁신당 10%를 합치면 39%. 합치면 39%인데 이건 이제 정당 투표에서는 그렇죠. 같이 예.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네네. 39대 29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볼 때는 국민의힘 직전 조사 대비로 보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은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올라갔는데 민주당이 그대로인 걸 볼 때 지금 보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건 확실한 수치인 것 같거든요. 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제 숨어있던 방금 말씀하신 앵그리 보수 내지 샤이 보수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 지지론도 그렇습니다. 정부 지지론이 46%, 정부 견제론이 47%. 예. 똑같이 사실상 똑같이 예, 나온 살짝 거죠. 같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2%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예. 내렸습니다. 예.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30대입니다. 예, 30대. 투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려 8%포인트가 증가를 했죠. 2주 사이에. 급증했고, 예.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7%포인트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30대 26으로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사실 30대는 민주당 성향이 훨씬 강해요. 민주당 성향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뭐 아까 뭐 조국이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 같은 공영훈이라든지 아니면 양문석이라든지 양문석 딸이 어떻게 대학생이 11억을 빌려서 그리고 공영훈 20대 초반 아들한테 30억 제대 기념으로 그러니까 30 이런 거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층에서 볼 때는 그렇죠. 엄청 열받는 일이거든요. 아버지 욕도 하고 싶고, 아버지 원망도 하고 싶고. 표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제 30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도 지금 다시 이제 우리 황상무 이종섭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것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7%포인트 올라서 42%고, 민주당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25%. 아, 서울 지역이? 예, 서울 지역이. 서울 지역이. 이게 17%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딱 그 상태로 복귀한 거고, 경기 인천도 지금 국민의힘은 7%포인트 급등했는데, 민주당은 3%포인트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5%포인트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 MBS 조사, 이게 사실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니까 오늘부터 하는 조사는 발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들쑥날쑥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추세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추세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한 2주 사이에 또 최근 가장 1주 사이에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지금 자책골을 조국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자책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늘만 해도 지금 거의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김준혁, 손정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라서 지금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얘기를 PMI부터 그러면은 PMI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다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있어서 이게 일반 여론조사 이 전국 지표조사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역별 지금 정당 지지율은 그래 좋은데 정당 지지율 좋고 서울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데 각 격전지를 보면은 왜 그렇게 전부 다 오차 범위 내지만은 다 뒤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가소 표집 이야기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놓고 평균적으로 볼 때 응답률이 높았을 때는 분명히 보수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응답률이 높았을 때. 그런데 응답률이 떨어질 때는 이게 좌파 후보들이 유리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딱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게 그만큼 과소 표집된다는 거죠. 표집되어 왔다는 거죠. 지금 개별적 서울 같은 지역에서 개별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조사했을 때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 후보들이 뒤지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의 보수 유권자들이 과소 표집됐다.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각 격전지에서 지고 있다는 조사는 두 가지 방법인데 주로 ARS하고 전화 면접원 조사인데 지금 이제 ARS는 거의 안 하기로 했고 전화 면접 조사를 해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데 그 응답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서 그 조사를 보면은 각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걸로 쫙 나왔습니다. 쫙 나왔는데 한국 경제가 PMI라는 여론조사에 의뢰를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냐면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설문을 보내서 그 설문에 응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한 5, 6분 동안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아주 정치의 고관여층만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쪽.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양쪽에 이 강성 지지층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그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샘플 중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보다 10%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찍었던 사람 중에 10% 정도는 응답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표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전화로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한국경제와 PMI가 그 전화로 하지 않고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그러니까는 문자 메시지로 하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는 이 응답을 막 해요. 응답을 하는데 또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 1,000원짜리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을 높인 거예요. 높이니까 이 응답률이 한 50%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49%에서 많이 나온 데는 보니까 5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50% 올라가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양쪽의 강성 정권이 아니고 강성 지지층만 했을 때는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응답을 더 많이 하니까 확 올라갔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한 쪽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간이 있고 시간 있을 때 하면 되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전화 통화로 하면 또 이거 사실 들고 있기 힘듭니다. 5, 6분 걸리죠. 예. 힘들고 짜증도 나고 중간에 끊어버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받는 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자로 그렇죠. 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중성동갑에 그 전현희 다른 데는 전현희가 전부 이겨놓은 걸로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이겨놓은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유니속으로 바뀌었죠. 유니속으로 많이 이겼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령 뭐 추미애 또 이용이 추미애가 이용보다 보통은 10몇 프로씩 계속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조사에 PMI 조사에서는 0. 몇 프로가 이용이 앞섰습니다. 이용이 앞섰죠. 이용이 앞서는 걸로. 다른 격전지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용산도 그렇고. 용산도 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죠. 요산 근영세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또 다른 데는 좀 지는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런 조사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못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은 겁니다. 왜 이런 조사를 받아주냐고. 그래 이게 이제 열심히 위원장이 이내영 씨인데 이 사람이 2020년도 임명이 됐더라고요. 12월 달에 임명이 되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고 이제 이번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많이 보도됐죠. 인용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을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사실 획기적이었거든요. 50%는. 그렇죠. 응답률 50% 듣도 보도 못한 수치 아닙니까? 엄청 획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만큼 신뢰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굽니까? 털보 김어준.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 막 이렇게 떠드니까. 맞아요. 김어준이 먼저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딸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죠. 그렇죠. 좌표 찍어준 거죠. 그래서 개딸들이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하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뭐 PMI에다가 뭘 PMI가 사용한 표본이 지역 연령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여론조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자료를 요구했다. PMI는 이제 사실은 이게 열심히 해서 요구했는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의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측이 이거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열심히 하고 다 협의를 다 했다고 충분히 했어요. 협의돼서 그렇게 먼저 발표했는 부분들이 열심히가 이제 뒤늦게 시비를 걸었는 거죠. 유럽 언론사에서 그냥 할 수는 없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는 아예 PMI 측이 내놓을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니네들 이 자료 안 주니까 우리는 너를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격전지를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 발표 나왔으면 꽤 재밌었을 텐데. 근데 이제 발표 뭐 깜깜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발표를 이제는 못 하죠.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여론 조사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투표에서는 뭐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투표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막 결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집 시작했습니다. 보수층이 예. 투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사실은 60대 이상이 지금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지금 인구가 유권자가 제일 많거든요. 많아요. 유권자 분포가 지금 예. 30대 이하보다도 예.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난번에 80%. 예, 예.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활을 풀고 예. 투표장으로 가면 예. 예. 아마 충분히 그럼요. 과반 확보까지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MI 조사나 이런 거에 보면은 결코 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지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 그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막 그 풍악 때 차가 막 가면 둥둥둥둥 올리면서 가면 뒤에 쫙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예, 그리 이제 밴드 웨건 효과를 노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풍악을 노릴 때가 아니죠. 풍악을 노릴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전부 다 운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선거 끝나고 우리가 저 김준혁 누구 양문석 만세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은 운동학원 그 사회하는 약속 그걸 또 좀 지켜라. 이것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운동학원은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조국 사태 때 불거져 가지고 박정숙 그 이사장이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근데 운동학원 그때 뭐 가짜 소송까지 막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조국 동생 조건 씨, 예. 조건 씨하고 와이프가 뭐 가짜 소송 위장 이혼 막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위장 이혼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조국 아버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운동학원 상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공사빈강 뭐 그때 맞아요. 52억 원 공사비 소송 제기가 이거 위장 소송 아니냐. 결국 학교 재산을 재단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위장 소송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근데 그때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 박정숙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이 운동학원으로 인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사회 기록을 보면은 그 이사들이 물러난다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박정숙 이사장이 임기를 다시 연장을 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인이 조국 일가 겁니다. 지금 박정숙 이사장이 임기가 지금 2027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후보가 당시에 그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저희 가족 모두는 운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기로 우리 가족끼리 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보니까 뭐 액션을 취한 가지 한 가지도 없어요. 심지어 이사회 저 회의록 보니까 논의 흔적조차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박정숙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하는 데다 있는데 사회하는 안 했으니까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또 뭐 박 이사장이 그런 입장문을 내놨다네요. 아 그래요? 어제구나. 오늘이라도 정부가 국공립화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주거나 운동학원을 잘 이끌어줄 공익재단이 나타난다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본인들이 내려놓겠다고 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미지거리가 되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지난 얘기 2019년이죠. 2019년 조국 장관 임명될 때니까 벌써 한 5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려놓을 생각이 있었으면 뭐 굳이 뭐 재작년에 이사장직을 연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일단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국이 장관 데리고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 장관에서 금방 물러났기 때문에 안 내려놓은 거고 이번에도 또 하면은 만약에 조국이 국회의원 됐다고 구속되면은 또 구속될 거니까 구속되면은 그걸 우리가 왜 내놔 또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그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국이 얘기한다고 누가 뭘 믿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심지어 뭐 대학생들 보니까 뭐 단체가 뭐더라? 세션대요? 예, 예, 예. 그 친구 젊은 대학생들이 기자회견 했는 거 보니까 뭐 조국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이런 식으로 뭐 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자, 이재명을 정조 대왕에 비유한 김준혁. 망언들을 다 뭐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관련 발언, 지금 오늘 이화여대에서 지금 학교에서 5시부터 네. 좀 집회를 하고 있어요. 김준혁 물러나라. 그리고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가 이대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이런 발언들까지 쭉 있는데, 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아. 오늘도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예. 일일이 지금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찌 고르는 사람마다 다 이런 사람들일까? 이게 사실은 저는 김준혁 후보를 보면 한신대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뭘 배웠을까? 예.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혁 교수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 머릿속에는 온통 엄난마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엄난마귀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엄난마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수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공천 받는 과정은 물론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박강원 전 원내대표한테 이겼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경선을 할 때 이미 친명으로 이렇게 딱 그 사표를 찍어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일제히 후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공천을 받은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 이재명을 정조 대왕에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정조 대왕에 비유했고 심지어 정예립 네. 정예립의 비유를 해서 얘네 체포동의안 그 표결 당일날 국회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거 400년 만에 정예립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런 사람은 왜 끝까지 안고 가려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게 필요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자기 머릿속에는 다음 대권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다음 대권에 났을 때 그때 내를 포장해 줄 수 있는 내를 멋지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저 김준혁 교수를 생각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번들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이 수원정이잖아요. 수원정에 그 민주당은 여기다가 완전히 승부수를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원에 5개 지역인데 수원벨트, 수원벨트,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경기도 남쪽에 반도체 벨트에 살을 걸고 있고, 이 맞상대가 지금 이수정 교수예요. 이수정 교수죠. 이수정 교수인데 지금 원래 수원이 0대5로 그 민주당에 다 작살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박문규 전 장관이나 여러 사람을 투입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퇴를 시키면은 한 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있다. 파장을 일으킬 거니까. 파장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런 막말 있잖아요. 막말 막 가서 무슨 뭐 위안부가 어쩌고 뭐 막 노골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그 유튜브 김용민 유튜브에서 막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예요. 그 조금 전에 지금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학자가 이 고종이 뭐 여색을 뭐 밝혔다 이런 이야기하고 밤마다 파티를 했다. 밤마다 파티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박정희가 뭐 위안부와 뭐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이대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헌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건국 과정을 상당히 왜곡하고 선전하고 막 선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사람.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뭐 성상납을 했다. 이거는 정말
말 꺼내는 자체가 이거는 좀 그 수치스러운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팩트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시킨 그 이재명이 이 문제는 당장 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은 지금 이것을 계속 그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볼 때는 김준혁 후보 뭐 막말이 그렇게 막말이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이재명 기준으로 보면 뭐 당장 뭐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찍 뭐 네. 생각나는 거 의부다버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저께 그 나베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고 예. 그리고 평수 상용만 해도 그렇죠. 예. 평수 상용을 보면 저도 한동안 잊고 있다가 그저께 어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저기 지금 그걸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딨냐? 예. 저 이재명 후보 예. 후보 인천 계양을로 이재명 후보 사무실 앞에 안정권 씨가 거기서 지금 유세차를 세워놓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안정권 씨가 그 유세차에서 틀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풀텍스트를 트는 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논란이 있었죠. 압축을 해서 좀 잘라서 이거 틀면 안 되는데 안 되고. 풀로 틀면 돼.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금 거기서 스피커 볼륨 이빨 올려가지고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봤는데 다시 또 그 참 한번 살 떨리는 욕을 또 들었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뭐 김준혁 후보 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김준혁은 그냥 그런 막말 막 이런 그 개인의 뭐 인격 뭐 인성 뭐 그런 것을 이제 비난을 하면 되는데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전혀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막 함부로 그 좌파 유튜브 채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그렇지 너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성적인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놓은 게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과연 우리가 공화국이냐 이거 최근에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연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제국주의 국가냐 제국주의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냐 지금 거의 황제가 다스리는 전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과거의 대한제국과 같은 모습이다. 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연산 시절에 스와핑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뜬금없이 스와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역사학자가. 그리고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스와핑을 시키고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맥락이 없으면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독일입니까 어디입니까? 저 엑스포 유치하러 나가서 그때 저 나가서 파리에서 그 기업인들하고 그러니까 식사를 했죠. 기업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소주를 한잔 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걸 비유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일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는 이 김준혁과 김준혁도 두둔한 사람이 있어요. 조상호 그 이재명 대변인 또 그 MBN에 나와가지고 또 두둔한다고 막 했는데 대장동 변호사죠. 그래서 저는 어제 조상호가 그 얘기 저 이대생 뭐 매춘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조상호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대장동 변호사고 이재명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혹시 이재명이 직접 얘기는 못하고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을 읽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독 이재명 대독.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MBN에 나와서 이게 문헌에 있다 하면서 미국 CIC 방첩대 보고서에 있다고 했는데 그 방첩대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그 낭낭 클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그 말씀드리면 길어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낭낭 클럽이라고 그때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이 영어도 할 줄 아는 이런 그 우리 여성들이 이 일종의 미군의 그 사교 클럽, 미군 부대 안에 사교 클럽 이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낭낭 클럽이라고 해서 그런 클럽이 있었는데 그때 김한란, 모윤숙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회장으로 있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종의 사교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미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미군 방첩부대에 들어가 있는데 미군 방첩부대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정보를 가져간다. 그럼요. 그런데 그 정도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미군 CIC 보고서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보고서에도 사교 클럽을 하면서 미군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그런데 어떤 성적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상호가 MBN에서 이 문헌에도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김준혁, 조상호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준혁 사퇴, 그리고 조 부위원장 사과를 촉구를 했는데, 이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하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 근데 이하여대 총학생 회장 했던 민주당. 서영교. 예. 서영교 의원은 왜 조용하죠? 근데 저는 오늘 그런 거 보면서 더 괘씸한 게, 예. 한병도 오늘 민주당 전략본부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 김준혁, 양문석 파동이 경기권에 뭐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그 얘기 듣고는 저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니네들 떠들어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뭐 우리가 공천을 굳이 취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 사실 유권자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유권자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유권자들 진짜 뭐 좀 말을 순화시키면 소나 말라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병도가 전략기획본부장인데 전략기획본부장이 아직 뭐 선거에 별 영향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이 김준혁 그 양문석 뭐 사퇴시키지 못하는 거 사퇴시키지 않는 것도 얄팍하게 표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후에도 뭐 양문석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준혁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로 하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유권자 우롱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안을 그냥 정리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 진영 후보가 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고 왔다. 그럼 선거 끝났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여론전에 능한 이 좌파들이 그냥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장예찬 후보 얘기하고 지금 김준혁 교수 얘기하고 비교하면 많은 수위를 이게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게임이 안 돼. 그러네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는 25살 때 뭘 합니까? 세파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25살 때 그때 했던 얘기고 지금 김준혁 후보는 무려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역사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러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 시작되니까 표로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어차피 내일부터 투표는 시작이 되고 또 본투표도 그 10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지금 상당히 호전이 되고 반전이 됐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이 이깁니다. 투표 꼭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4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마칠 텐데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 혼자 진행을 하고 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은 화요일에 따로 코너를 맡아서 여의도 25시 그렇게 정했습니까? 네. 네, 여의도 25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각오를 발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금 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경국 본부장과 총선 D-6일, 사전투표 D-1일 짚어본 정치 현장, 선거권의 정치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